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50대, 60대 돼서 동창 모임 나가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30대, 40대 때는 나와 비슷한 직장, 비슷한 연봉이었는데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그 삶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수준이 이 정도라 하면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볼까요? 부자가 8년 더 건강하게 산다 라고 합니다. 부자가 될 이유가 있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친구는 건물주, 나는 일용직.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50대부터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5세부터 70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비슷하게 살아와요, 삶의 수준이. 그런데 50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확 벌어집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비슷하게 살다가 50대부터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자, 요 아래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로 12년째 서울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장모씨, 66살입니다. 자, 몇 년째 친구들과 연락이 뜸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좀 줄었었는데 지금 다시 회복이 돼서 매달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기에는 또 동료배들과 어울리기에는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또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기에 쓸 돈이 없는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장 씨는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이 있거나 또 임대소득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났지만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라 만남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20대, 30대, 40대를 살아오다가 50대에 들어서면서 60대로 갈수록 삶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대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건강입니다. 40대까지 모르다가 50대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병이 걸리게 돼요. 자, 그런데 50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거나 특히 지병이 있게 되면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호진 58세 무너진 제2의 인생 계획이라는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죽 공방을 열어서 취미생활도 하고 강좌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불규칙한 식사, 또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 50대 초반부터 당뇨병, 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고 정기 검진도 소홀히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은퇴 직후 가죽 공방 개업을 준비하던 중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졸중이래요. 오른쪽 편마비가 온 그는 더 이상 공방 운영은커녕 일상생활도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평생을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된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건강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50대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 증가, 건강보험 심사평가한 자료인데요. 고혈압을 보면 이거 보면 이제 40대 대비, 그죠? 40대 대비 무려 126.5% 증가. 당뇨병은요, 40대 대비 121% 증가. 퇴행성 관절염 40대 대비해서 184% 증가. 또 환자 수로 보면요, 40대 환자 수 대비 무려 324.6%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40대하고 50대 10년 차이인데 발병률은 100%, 200%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60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200%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를 평소에 얼마나 잘하냐 너무 중요하죠. 결국 건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40대부터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50대, 60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이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격차입니다. 네, 부의 격차. 똑같이 월급 받아서 똑같이 애들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50대 들어서면서 60대로 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대 이후 경제적 격차가 훨씬 더 이제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 또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가구 소득별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35배 교육비에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젊은 시절의 교육 투자 이 차이가 이후 소득 격차로 벌어진다는 거죠.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내 머리에 다양한 노하우 또 재테크 지식이 쌓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부의 격차를 많이 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공부, 특히 재테크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자산 격차의 심화입니다. 순자산 상위 20%의 가구 평균 순자산이 하위 20%하고 무려 16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자산 축적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평균 학습 참여율 차이입니다. 고소득층의 평균 학습 참여율은요, 저소득층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재테크 교육을 또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10,000명에 1명 내지는 1,000명에 1명. 자,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을 들으면서 제 거 말고도 다양한 교육을 들으세요. 경매, 부동산, 또 금융 관련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부를 더 빨리, 더 크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의 재산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서 스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5천만 원을 5억으로 또 10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생 교육에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김철수 씨 62세. 자, 이분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30년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입사하자마자 20대 후반부터 재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월급의 30%를 꾸준히 저축하고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는 결혼과 함께 소형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구입했고 40대 초반에는 이를 더 큰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꾸준히 다양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자, 이분은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도 이제 조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해줬어요. 무료로. 근데 저는 놀라고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했는데 제 동기는 그 교육을 매달 참여를 했어요. 꽤 비싼 교육이었는데 회사에서 다 대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빨리 진급을 했고 지금은 또 회사에서 임원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분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제 들었다는 거죠. 주말에는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꾸준한 승진과 임원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그는 매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그간 투자로 월 6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고 말을 하네요. 부부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외국어 또 AI 관련 수업을 들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외국어 실력이 늘자 김 씨는 지역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경제적 안정이 있으니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특히 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이거와 좀 반대되는 사례입니다. 박영희 씨 58세 경제적 불안과 후회. 자, 이분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됐고 이후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자, 당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저축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 같아요.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누구는 나 이 정도 월급이면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네 라고 해서 크게 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수입으로 계속해서 내가 산다면 노후가 불안해. 애들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더 열심히 투자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반면 또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 전자 사례입니다. 자, 40대 중반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취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콜센터 상담원, 마트 계산원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58세 나이로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라 오히려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장의 생활에만 급급해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집 장만의 기회도 놓쳤어요. 지금도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라고 한숨을 쉽니다. 자, 교육 수준 또 평생 학습 참여는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요, 평생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 이것은 인지기능 유지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학력으로 딱 가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졸자들은 고졸자들에 비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2배 더 높게 되면 더 많은 학습 기회 그리고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평생 학습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머지 50년을 또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대 전까지는 평생 학습을 안 하다가 좀 늦깎이로 50대 이후에 공부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종호 씨 59세. 자,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그는 더 나은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기 바빠서 공부할 생각을 못했어요. 나이 들어 보니 배움이 부족해 기회를 놓친 적이 많더라고요. 자,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배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먼저 독학사 과정을 통해 대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노인복지 관련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스스로 이렇게 의심을 했나 봐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최근 노인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전문성을 더 키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네 번째는요. 사회적 연결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소홀해지면 또 질이 낮아지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50대 이후 남자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자, 사회적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네, 바로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관계가 있는데요. 1979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로움. 이것이 흡연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외로우신 분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외로움을,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노력을 한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박미란 씨 68세 외로움 극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네요. 박 씨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어요. 점점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의 권유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원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꽃과 식물을 가꾸면서 점차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원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SNS 사용법을 배워 멀리 있는 자녀, 손주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친구들과 만나고 꽃도 가꾸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심리적 웰빙입니다. 자, 특히 마음가짐인데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목표 또 삶의 꿈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삶의 행복도 또 건강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목적의식의 유무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자, 목적의식 좀 거창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요. 목적의식을 지닌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15% 낮았다고 합니다. 또 목적의식이 높은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이 2.4배 더 낮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60대 중반이셨는데 요즘에 AI를 배우고 있대요. AI 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표를 가졌대요. 나 같은 60대 중반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내가 배워서 이거 좀 더 쉽게 가르쳐서 그들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게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년 내에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건강에도 또 심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비슷한 사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연숙 씨 62세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제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 씨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노인대학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고 원예 치료사 가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두렵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열정을 발견했어요. 식물을 돌보며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2년간의 학업을 끝낸 박 씨는 원예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식물을 가꾸면서 저도 함께 치유받고 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 같아요. 자, 50대 이후 삶의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30대, 40대 했으면 더 좋겠지만 50대 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또 나머지 50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5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 격차.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간극.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자, 두 번째, 경제적 격차. 젊은 시절부터 선택이 노후를 좌우한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50대, 60대에도 지금부터 내가 재테크 공부를 통해서 내 재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 수준과 평생 학습. 네. 인생 후반기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평생 동안 배우는 거, 또 그것을 또 나누는 거.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 행복의 가장 큰 요소, 사회적 관계. 외로움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심리적 웰빙. 특히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런 마음가짐이 노후를 결정한다는 거. 자, 이 5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네, 50대 이후의 삶.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잘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죠.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이 벌어진 격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50대 이후 또 60대 이후 내 삶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노력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시고 자극 받으실 것 같아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상이 참 좋아요. 60대 초반인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연구원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이제 결국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퇴직 후의 경력 단절.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해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대학 교수였대요. 갈 곳 없는 5060. 최근 뉴스 기사인데요. 이 뉴스 기사는 지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자, 55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업종은 1번 사무직, 경비, 청소직, 엔지니어, 세일즈직. 자, 답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답은요 2번입니다. 경비원, 청소직. 어느 정도냐면요 100명 중에 35명 이상이 경비, 청소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이전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하겠지만
상당수가 대기업 출신,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결국은 이런 직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2070년이 되면 한 45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 고령 인구 46.4%. 자, 여기서 고령 인구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40년 뒤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된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지금도 거의 4명 중에 1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 사회로 가는데 시간이 짧았어요. 자, 영국은 50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39년, 호주는 21년, 일본은 10년밖에 안 걸렸지만 일본은 지금 고령화가 된 지 25년이 넘어서 30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짧습니다. 7년. 그런데 아직 해법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65세 청년 25년 준비한 일본, 한국은 걸음마 단계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61세 되신 분의 재취업 도전기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1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금융업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팅 또는 고문 역할로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가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김 씨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다른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몇몇 회사를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또는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20년, 30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이 경력을, 이 노하우를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재취업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김 씨는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 씨는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 청소 일을.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청소 일은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고 과거의 경력과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종사하게 된 자신을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회에서 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은퇴 후에 어떤 일들을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중장년 근로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50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중 13만 명이 청소나 경비 같은 저숙련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4명 중에 1명은요, 청소나 경비 같은 단순 저숙련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2014년 대비 2023년 55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는 많이 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경비 청소와 같은 저숙련 근로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늘은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경비 청소와 같은 저숙련 일자리로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뉴스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경비원의 하루, 여전히 인사가 가장 어색해.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도 직장 생활 11년 하면서 나왔을 때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직업의 특성상 절대 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받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10년 이상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다 보니 이제는 내가 완벽한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분석적이고 사회적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못하고 반복적, 신체적 내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고숙련, 고임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저숙련, 또 내 몸을 쓰는 저임금 직종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20대에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그래서 50대 후반, 60대에 퇴직을 하죠.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거의 30년 동안 자신의 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또 경험을 쌓아왔는데 30년의 경력이 퇴직하고 사회에 나오면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해간다는 겁니다. 내가 또 알고 있는 지식, 경험들이 이 바뀐 세상에서는 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장년층 경력 단절의 원인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사의 문제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대부분 연공 서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은 점점 높아지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즘 들어온 젊은 3년차, 5년차보다 업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고임금의 중장년층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밀려나는 거죠. 50 전에.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정부나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양적, 질적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를 회사를 탓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탓할 수는 있겠지만 탓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죠. 우리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준비를 철저히 해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퇴직 3년 전, 5년 전에 제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퇴직 후에 얼마든지 더 화려한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하고 싶어도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커뮤니티에 찾은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또 성공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또 실패하신 분도 있어요. 자, 두 개의 사례를 각각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8세 박 씨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IT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중견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접어들어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IT 업계에서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분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또 특히 데이터 분석, 고부가치 직종으로의 재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 과정이 포함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박 씨는 자신의 경력과 새로 배운 기술을 결합해 IT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다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처럼 준비된 은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퇴직을 한 2년, 3년 앞두신 분들은요, 미리 이분처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반대의 사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8세네요. 이 씨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별다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의 경력이 충분히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과거 대기업에 쌓아온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 씨는 요즘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년 이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사, 조직이죠. 성과 기반의 임금 체계. 가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기업에게 이제 큰 부담을 주죠.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한다고 하면 기업도 중장년층,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을 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죠. 재취업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2시간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씩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조그만 회사들도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사회에 복귀할 때 이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랄 수는 없죠. 또 정부가 또 지자체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언젠가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퇴직 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적어도 퇴직 한 3년 전에만 준비한다고 하면요, 자기개발을 통해서 인생 희망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80세 정년회사, 정년이 80세래요. 일본 가전제품 판매업체, 자, 노지마라는 회사인데요, 제법 큰 회사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가 2020년 뉴스 기사예요. 자, 이때만 해도 고용 상한을 원래 65세였는데 이것도 높죠. 근데 이것을 80세까지 확장을 한 겁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까? 또 회사의 매출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놀랍게도 오히려 회사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현재 노지만요, 70세 이상 직원이 무려 30명, 80세 이상 직원도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노지마라는 그 일본에 근무하는 회사인데 이분이 이제 70대죠. 자, 이분이요, 현재 일본에서 10년 연속 판매량을 이뤘다고 합니다. 10년 연속. 70대인 이분이. 여기 보시면 노트를 갖고 계세요. 이분은요, 오신 손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면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매왕이 됐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이분처럼 자신의 능력과 경험, 또 숙련도를 잘 살리면 오히려 큰 자산이 될 수 있죠.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80세까지 일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직장 다니면서 은퇴 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취미를 살려서 평생 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요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씨, 61입니다. 박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는 직장 생활 동안 쌓은 경력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이 자신의 꿈을 아닐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자신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애들이 다 컸을 때는 소득이 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생활, 또 내 꿈,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평생 직업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퇴직 5년 전부터, 그렇죠? 이분은 퇴직 5년 전부터 주말마다 요리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열정을 퇴직 후에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요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 교육도 받으며 하나씩 준비를 해갔다고 합니다. 자, 퇴직 후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음식점을 열었지만 메뉴 선정이나 운영 방식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좌절하지 않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메뉴를 개선했고 결국 그의 음식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 씨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트렌드를 연구하며 자기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며 지금의 삶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답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꿈,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퇴직 5년 전부터는 좀 바빠도 시간을 내서 새벽 시간, 밤 시간, 또 주말, 공휴일, 또 연차, 이런 거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야. 이것을 3년, 5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한 곳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영상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정부도 지자체도 믿을 수 없다. 회사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그래서 퇴직 3년 전, 4년 전, 5년 전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 준비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꿈꿨던 일, 나의 취미를 살려서 평생 직업으로 만들어보자 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은퇴 후에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공 사례가 있다면요, 요 아래 댓글로 그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용기를 내고 또 방법을 찾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퇴직한 58세 남성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몸 담았던 회사를 떠나고 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뭔가 허전했어요.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퇴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통계에 따르면요, 직장인의 약 67%가 은퇴 후에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퇴직 후에 찾아오게 될 큰 문제 3가지,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아내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을 한 어떤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 8시에 공허함.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부스스 눈을 뜨니 꿈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깼는데 시계를 보니 정확히 7시 30분.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이 만들어낸 생체 시계인가 봅니다. 우리가 1년만 해도 습관이 되는데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눈이 떠집니다. 근데 퇴직을 했는데 7시 반에 평소처럼 눈이 떠진 겁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늘 걸려있던 와이셔츠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오늘은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침 8시, 30년간 늘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마주하던 시간인데 이제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네요. 습관처럼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수십 개씩 밀려오던 카톡 메시지도 긴급한 업무 메일도 없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던 보고서 대신 TV 리모컨을 들고 있자니 다들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부러워하는데 이 공허함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자, 며칠 전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직장 후배가 부자님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쉬고 있어 라고 답하고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출근 시간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 이 낯선 여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퇴직 후에 겪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신문기사 보시면요, 은퇴 후 적응하지 못해서 황혼 이혼을 한 건수가 무려 33,000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황혼 이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 후에 찾아오는 위험,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제 명함 지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어디서 가든 나를 소개할 때 명함을 줍니다. 그죠? 명함 속에 내 회사 직함이 바로 나죠.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이 명함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인간에서 퇴직 후에 온전히 나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낯선 겁니다. 예전에는 무슨 전자 마케팅 김 부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오랫동안 소개해 왔는데 또 이때 명함을 건넬 때 은근히 자부심도 있었죠. 근데 명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던 게 핸드폰으로 업무 메일 확인하는 건데 이제는 확인할 메일도 또 받을 전화도 없어집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내의 일상적인 질문, 이제 대답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기에는 왠지 창피하고 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예전에는 주말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모든 날이 주말이 되어버렸다고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내가 누구인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런 분의 사례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퇴직 첫날 아침, 전날 퇴직을 했어요. 자, 그 다음날 회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평소처럼 양복을 꺼내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문득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30년 동안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던 일들이 하나둘 의미를 잃어갑니다. 습관처럼 명함 지갑을 가방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매일 출근할 때 이 명함 지갑을 가방에 넣거든요. 마지막 출근한 날 받은 송별 선물을 정리하다가 제일 처음 받았던 명함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사원 김동현. 첫 명함을 받던 날 떨리는 손으로 동기들과 명함을 교환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부모님께 명함을 보여드렸을 때 뿌듯함도 생생합니다. 저도 예전 직장 들어서 명함이 나왔을 때 사람들 죄다 만나면서 이 명함을 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릴 때 그때 그 뿌듯함, 그때 그 행복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이분도 그것이 이제 기억에 남나 봅니다. 이제 30년 차 임원의 명함은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명함 지갑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감사패, 공로상이 놓여 있지만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네던 명함인데 이제 누군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명함 한 장에 적힌 직함이 사라지자 30년간 쌓아온 제 정체성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명함이 사라질 때 자신도 사라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울증입니다. 퇴직 증후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우울증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50대 이상 퇴직자 우울증 상담 건요. 매년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자, 이것도 2023년 뉴스 기사인데요. 5060 퇴직 남자 우울증에 빠지다. 우울 불안 장애 치료가 무려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퇴직은 단순히 직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우울증 또 불안 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50대, 60대 남성이 2017년 기준으로요. 전국에 1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2021년에는 19만 명, 16%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퇴직 후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새벽 3시 또 잠이 안 오네. 퇴직 4개월 차 정민수 씨 58세입니다. 일기장 첫 문장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기장에 글을 썼나 봐요. 30년간 잠든 적 없는 이 시간에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는 자신이 낯설기만 합니다. 매일 밤 아내가 깊이 잠든 옆에서 홀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퇴직한 제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잠이 안 온대요. 2시, 3시에 눈을 뜨고 아내는 옆에 자고 있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천장만 몇 시간씩 바라보는 적이 많다고 합니다. TV에선 새벽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가끔 졸다가도 습관처럼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내일 회의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해가 뜰 때쯤이야 겨우 잠이 듭니다.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서야 일어나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보 이러다 몸 상하시겠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하던 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은 식사 시간도 불규칙합니다. 전에는 12시만 되면 직원들과 점심 메뉴 고르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끼니를 때우는 게 어색해서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도 왠지 모르게 목으로 넘어가진 않네요. 여보 운동이라도 좀 다녀오실래요? 아내의 걱정 어린 권유에도 기등으로 흘러버립니다. 옛날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지 소파에 누워있다가도 핸드폰만 뒤적이다가도 한숨만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퇴직 증후군. 이게 이제 심각한데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퇴직 후 퇴직자 중 65%가 심적 후유증에 시달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분노장애입니다. 분노장애. 자, 그런 분의 사례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상의 폭발. 당신이 왜 그렇게 내 일에 간섭을 하는 거야?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뭔가 취미생활이라도 해봐요. 라는 아내의 말에 57세 이 김 씨가 목소리를 높여버렸다고 합니다. 퇴직 후 4개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런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어도 TV 소리가 조금만 커도 참을 수가 없어 화가 치민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늘 참아왔거든요. 후배가 실수해도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이게 다 내 밥줄이니까 하면서 속으로 사겼죠. 근데 이제는 더는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작은 일에도 화가 폭발해 버려요. 얼마 전에는 마트 주차장에서 사소한 일로 다른 차 운전자와 언성을 높여 다퉜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놀랐습니다. 자, 아들이 아빠 요즘 좀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30년간 열심히 달려왔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작은 일에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또 분노도 폭발하고. 그럼 이제 이게 대상이 주로 내 아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퇴직 남편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받는 아내 우울증이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남편, 분노 장애로 짜증내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역시 우울증이 걸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서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남편도 아내도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황혼이혼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드시 치료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 퇴직 후 행복감이 낮아져. 자, 여기 보시면요. 재직 중에는 행복감이 이 정도였는데 퇴직 직후에 행복감이 아주 그냥 급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요. 이전만큼 행복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비두면 더 바닥으로 치닫아서 황혼이혼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의외로 간단하고 쉽다고 합니다. 자, 그 해결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셨다가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체 활동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부분의 우울증 또 분노 장애는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걷기 1시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때 몸이 움직이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우울한 기분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루 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요.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15분 정도 달리기 내지는 1시간 정도의 걷기만 해도요. 우울증 발병 위험을 26%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걷기만 해도 웬만한 우울증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걷는 운동 또는 가볍게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엔도르핀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걷거나 뛰면 런너스 하이라고 하죠. 네, 이런 행복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게 되면 아주 몸이 또 정신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취미 생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취미 생활은요.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할 때 코티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 수치가 낮아져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또 불안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취미 활동은요. 더 높은 행복감 또 웰빙을 느끼게 돼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짧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민해지냐면 내가 직장을 나오게 되면서 소속감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30년 동안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취미 생활과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소속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은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외롭지 않고 또 소속감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 하시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울감 또 분노 장애는 싹 없어지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울증이나 합병 또 불안 장애 또 분노 장애는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에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가지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족들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50대 후반의 남성이 누가 봐도 얼굴이 너무 침울하죠. 옆에 있는 아내, 자녀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남편 입장에서는요. 3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갈 곳이 없어지고 명함이 없어졌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내 또 자녀들도 남편 또 아버지의 은퇴가 가져올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은퇴한 남편 입장 또 아버지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나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은퇴를 했을 경우 그 실망감, 그 분노 그것은요 정말 본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내 남편, 내 아버지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응원의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퇴직 후에 내가 이렇게 왜 힘들지?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막 화도 나고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 스스로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이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또 가족의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유하고 없앨 수 있어요. 아예 이 가정을 안 오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퇴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